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발사 이후 77일 만으로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동해상공은 한중 일러 4개국 군용기 30여 대가 출동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은 한러 실무협의에서 전투기 녹화 영상을 근거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한일전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본 측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미국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 제품들을 물에 넣는 수장식이 진행되는 등 일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각종 일본 관련 행사를 취소하며 일본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제조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소속 직원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방에서 피해자인 척 활동하다 잡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 직원의 피해자 사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에서 논란이 된 벗겨지는 화면 보호기 등을 결함을 보강해 9월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폴더블폰인 메이트 X도 같은 달 출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77일 만. 당시 미사일보다 더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애초 두 미사일이 430km 정도 비행했다고 잠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미 당국의 공동 분석 작업을 통해 두 번째 미사일은 690km를 날아갔다고 정정했습니다. 두 발 모두 고도는 50km 정도로 평가됐고 군 당국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의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어 발사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는 서해 쪽인 평안북도 구성에서 이번에는 동해 쪽 원산 호도반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체류 중이라고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동해 원산 호도반도로 옮겨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원산 호도반도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북한이 신형이나 개량형 미사일을 자주 실험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5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2017년에는 스커드급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북부 지역에서 공개 행보를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함경남도에서 지방인민대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잠수함을 시찰한 장소 역시 함경남도 신포리로 추정됩니다.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휴가지가 원산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참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있죠. 북한이 과연 왜 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하는 겁니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앞선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보인다고요? 사거리가 690km면은 뭐 제주도 끝까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 원산에서 제주도까지 직선 거리로 재면 600여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청와대가 신형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구체적인 재원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한데요. 네. 중요한 점은 우리 정부가 그냥 미사일이 아닌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다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써왔었잖아요. 네,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한 우리 정부에서 신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의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러는 거죠? 사실 지난달 판문점 회동 자체를 김정은 위원장의 시각에서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니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안 하겠구나. 이건 우리 생각이죠. 애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한미 너희 연합훈련 하지 마. 이걸 전달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문점 회동 후에도 한미 연합훈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정부의 쌀 지원도 거부하고 잠수함도 시찰하고 미사일도 쏘는 거죠. 예.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깨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일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네. 또 미 국익연구소의 한 국장도 기고글을 통해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판문점 회동 때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훈련을 중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북한에 다소 혼란을 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훈련은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그 시뮬레이션 훈련 아닙니까? 그것만 갖고도 지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니까 미국의 대규모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원래 매년 하반기에 하던 UFG 훈련은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워게임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네. 다음 달 이 훈련을 축소한 새 훈련이 이뤄지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름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보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거면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트집을 잡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는 이걸 명분 삼아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북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통일전선부 중심이었던 대미 협상 라인을 최선희 등 외무성 중심으로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 전략을 짤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미 연합훈련을 트집 잡으며 명분도 쌓고 시간도 번다는 거죠. 또 모레, 즉 7월 27일은 우리는 정전협정일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는 의미로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북한군이 하계 훈련 중인데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못 내면서 뒤숭숭한 내부 군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지금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해와서 지금 난리가 난 지금 이때 딱 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을 두고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네. 다른 곳도 아닌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일본이 자기들 영공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북한도 중러의 이런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가세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도발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의도적 가세로 보인다. 북한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2003년 이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그 정도 대화의 길까지도
차단해버리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읽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 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네.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주최국에 리용호 외무상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 결국 이건 역시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도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건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브리핑이 조금 전 나왔는데요.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처음으로 안보리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SC는 정확히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 그러니까 600km 이상 날아간 것을 이같이 분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려는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어제 오전 청와대가 한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늦은 밤 그것도 일국을 대하는 마당에 트위터로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청와대가 말을 바꾼 것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국방부와의 불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식 전문을 어제 아침 국방부로 보냈습니다.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웬일인지 국방부는 이 전문을 오전 중에 청와대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전에 받았는데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3일 국방부를 찾은 러시아 국방무관이 개인 의견이라며 밝힌 기기 오작동으로 침범을 했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을 러시아의 입장이라며 발표합니다. 러시아 공식 입장을 국방부가 받아놓고도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정반대 내용의 말을 전달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국방부가 기민하게 청와대에 보고를 했거나 혹은 윤 수석이 브리핑 전 국방부와 내용을 상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런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침범 사건 직후 왜 NSC를 열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영관급 장교에 불과한 러시아 무관의 말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부풀려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러시아는 독도 영공에 침입을 안 했다. 우리 측은 러시아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쟁점은 거리입니다. 보통 영공을 그 나라 영토로부터 22km까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나라 영공보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독도로부터 25km 떨어진 상공에서 비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되레 한국 전투기들이 자국 군용기에 근접해 비행 항로를 방해했다, 안전을 위협했다고까지 하고 있죠. 반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13km에서 15km까지 접근을 했고 이는 명백한 영공 침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 특히 독도 상공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합니다. 한중일러 4개국 전투기 30여 대가 뒤엉키는 상황은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뻔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전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제 오전 독도 주변 상공은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의 전투기가 총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중일러
다개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동해상에 한꺼번에 집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하자 우리 군은 즉각 F-15K와 F-16 등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발의 섬광탄 투하와 360발의 경고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 식별구역인 자디즈로 넘어가자 일본도 F-15J와 F-2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와 1km도 안 떨어진 거리에서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당시 상황을 준전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관리하는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전투 태세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방부에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문제를 두고 한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대표들은 우리 측이 침범 증거라고 보여준 핵심 자료들을 외면하고 계속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러시아 측 대표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섭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 장소로 향합니다. 우리 국방부와 러시아 측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측 인사들은 협의장을 빠져나올 때도 무거운 얼굴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What's the official stance of Russia? 이번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양측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입증할 핵심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영공 침범 당시 우리 군 전투기에서 발사한 플레어 사진과 레이더 영상,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 사격 음성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러면서도 영공 침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계속 발뺌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침범을 확신할 수 있는 영상과 교신 내용이 있다고 맞서고 있죠. 그럼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이동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에 우리 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전투기 녹화 영상과 교신 공개로 일침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저공 비행이 문제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영상을 전격 공개해 일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공개 등이 거론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영상 공개를 통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칫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가 과하거나 아니면 갈등 형태로 불거질 경우에 그런 협조 체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치밀한 외교적 손익을 고려한 영상 공개 여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사건 당일에도 중국과 러시아 측의 한마디 입장도 내놓질 않았죠. 이러다간 밀면 밀리는 나라로 인식될까 안보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으로 미국 중재 역할을 받았던 청와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면서 삐걱거렸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한일 중재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줄 것이라는 전략이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파병과 한미 방위금 분담금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하면서 한일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국방백서에 사드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러시아는 한국이 공중난동을 부렸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했지만 맞설 카드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청와대가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오히려 국방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북한마저 새벽에 기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남북관계 개선을 우려한 청와대는 수습에만 주력하며 전략 부재, 무기력한 모습까지 드러냈습니다. 한반도의 역동이 빠르게 변화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한국이 이것을 대응할 만한 큰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청와대 전략과 대응이 확실한 메시지가 돼서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한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창과 방패의 싸움을 연상케 했던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선 예상대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일본이 무슨 말로 받아칠지 궁금했는데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준비해 간 사람이 허망할 정도로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작정한 듯이 나선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Using trade as a political tool was common in the past, and WTO members all knows that developing trade for political purposes has usually resulted in catastrophic consequences. 세게 받아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은 과거 주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韓国の方からこの徴用工の問題について今回の日本の措置との関連で言及があったので私の方からは関係がない措置である。 심지어 일본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 대신 이하라 대사가 발언했고 대화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야마가미 국장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1대1로 협의하자는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So I ask again to respond my proposed offer, but he flatly turned down without giving me any plausible reasons.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정부는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국제 여론전과 WTO 제소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실 한일 양국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평행선을 달릴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 미국은 좀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측 주장에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맞장구를 쳐주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 설득전을 펼쳤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입니다. 중재 역할에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3국도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정부는 우리에 대한 강한 지지로 해석했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은 일본의 대화를 제의하며 다른 회원국에 이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며 반대 발언이 없었던 건 강한 지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회원국 설득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TO 本来多国間の自由貿易に関するテーマを議論する場であり、輸出管理に関する議論を行ってはなりまないというふうに日本と韓国以外の加盟国からの発言はなかった。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뿐 아니라 WTO 회의 상황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는 겁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자 미국 내에선 자국 역할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기업연구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미국 역할론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이 외신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외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진주만 자살 폭격을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항의하는 일본 기자들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건데 경제전범, 자살폭격 같은 날선 표현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 자살 폭격이 이루어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릅니다. 전략물자 통제가 허술한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며 즉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 회부를 요청할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일본 기자들이 발끈하면서 잠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일본에서 하는 도쿄올림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참여가 안 할 것이다. 노 비지, 노 바이, 노 이, 노 워치. 세계적인 민간의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저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제안했던 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일본 제품은 안 사고 안 판다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 많았던 유니클로나 렉서스를 물에 넣는 수장 퍼포먼스까지 열렸는데요. 지자체들도 일본과의 교류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윤조원 기자입니다. 유니클로 불난다! 렉서스 불난다! 유니클로 티셔츠와 렉서스 로고가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와 함께 투명한 수조 속으로 잠깁니다. 일본 맥주와 식재료 등도 물속에 들어갑니다. 부산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일본 제품 수장식을 진행하고 일본 제품 불매 확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보복을 자행했다. 이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고 우리나라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일본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34개의 일본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당장 9월에 예정된 부산 후쿠오카 포럼과 내년 봄 열리는 조선통신사 교류 행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존에 있던 교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가 일본 자매도시와의 30주년 기념 행사를 취소하고 광명시는 청소년 교류 행사를 취소하는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일본 관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여파가 지자체에까지 미치며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산 맥주 6종에 대한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어제 자정에 마감한 의견 공모에서 이례적으로 3만 건이 넘게 접수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3만 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무려 90% 이상이 찬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름가량 검토 기간을 거쳐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가기위에서 결정하는데 현재로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どの国をホワイト国にするかはそういったことも含めて日本自身の貿易管理運用上の判断として決定を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매번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수요자가 누군지는 물론
이를 증명할 공식 문서와 회사 안내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나 미사일에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합니다. 더구나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해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한일 간 국제거래를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안 해줘 버릴 수도 있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예측을 해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수입은 규제가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두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수도권 최대 폭력 조직 두 곳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경쟁 조직원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윤기랑 기자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고 마구 주먹을 휘두릅니다. 바닥에 피가 튀고 간호사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경쟁 폭력 조직원을 때린 건데 단지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흥업소 안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다짜고짜 다른 남성의 뺨을 후려칩니다. 한참을 무언가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이내 남성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업소 관계자를 폭행하는 폭력 조직입니다. 경찰이 수원 지역에서 세력 다툼을 벌인 두 개 조직폭력배 8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관리하는 구역을 돌아다니며 길에서 마주치는 일반 시민에게도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 사이에 대치 상황이 생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한꺼번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급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타진하여서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집단 폭력을 한 혐의로 조직원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국제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개인 우편물인 것처럼 꾸미면 통관과 검역을 거치지 않는다는 걸 노렸는데 각기 다른 주소로 한 상자씩만 주문해 무려 40톤을 들여왔습니다. 밀수만 아니면 이래도 불법이 아니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국제특급 우편물을 배송하는 우체국 트럭에서 여러 개의 상자를 내립니다.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인데 이웃집 주소로 배송된 것까지 한 집에서 봤습니다. 며칠 뒤 SUV 차량을 타고 온 남성이 뜯지도 않은 상자를 그대로 실어 나릅니다. 택배 트럭까지 동원해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중국인 밀수 조직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창고였습니다. 박스마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150달러 이하로 한 박스씩 포장해 들여오면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걸 노렸습니다. 보따리상 단속이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밀수 통로로 악용한 것인데 전국 각지에 배송책을 두고 6개월 동안 40톤을 들여왔습니다. 탈세 규모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식품 검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으로 위장해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관은 일당 11명을 붙잡아 주범 1명을 구속하고 중국 내 공급 총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제조한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며칠 전에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이 업체 소속 직원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방에 들어가 피해 가족인 척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 수백 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방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어떤 피해자 단체 소속인지, 가족 중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가입자 명에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애경산업 현직 직원 A씨가 이 피해자 단체방에 가입해 동향을 들여다보다 발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심지어 자녀가 피해를 당했다고 속인 채 단체방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진짜 피해자들 사이에서 문제의 기업 관계자가 피해 가족 행세를 한 겁니다. 직원분이 개인적으로 해당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고 그 밴드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밴드였다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관련 의혹을 정식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조사 개시 의결을 해가지고 조사 진행. 정식 조사를 개시한 특조위는 가습기 피해자들에 이어 조만간 해당 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새로 산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서둘러 고쳐줘도 화가 날 판인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만 중간에 껴서 땀을 흘리고 있죠.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최선택 씨는 최근 에어컨을 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말 인터넷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여름이 되면서 틀어보니 찬바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한테 피해 간다는 게 제가 너무나도 좀 분하달까 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컨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설치업체가 배관 설치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설치업체는 에어컨 자체 하자라고 맞서면서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16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 3건 중 2건은 에어컨 설치와 AS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에어컨을 구매했을 경우에 제조업자와 설치업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구매 전에 믿을 만한 판매상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한 후에.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에어컨 구입 전에 설치 이후 문제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달 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경찰관 2명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두 다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신들 목숨까지 위험했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했던 그들. 이런 모습이 국민이 바라는 진짜 경찰이겠죠. 박자원 기자입니다. 아기를 낳은 아빠, 부축받는 할머니가 급히 아파트를 나가고 곧이어 여자 경찰관이 들어오더니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뒤따라온 남자 경찰관도 숨 쉴 틈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이들은 불이 시작된 3층부터 한 집 한 집 일일이 문을 두드려가며 15분 만에 주민 40여 명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소방관보다 먼저 도착한 2사람은 다름 아닌 울산 성안파출소 소속 변유래 경사와 김태훈 경장.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밖에 공기를 새기 위해서 깨진 창문을 제 손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내려보내고 대피를 위해 올라간 옥상문은 뜻밖에도 잠겨 있었습니다. 옥상문을 개방하려고 발로도 차보고 힘으로 해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한 걸음씩. 잠시 죽음을 떠올렸던 이들은 하지만 기적처럼 작동한 엘리베이터 덕에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9월 아빠가 되는 김 경장. 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겨도 선택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은 구해야 되고 이제 옥상 키를 반드시 구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더 확실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강골 검사로 알려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조직에 충성한다고 읽혔었던 그런데 이번엔 검찰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검찰개혁에 순응하겠다는 뜻일까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부 내외.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도 검찰권은 국민에게 나온 것이라며 검찰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윤 총장은 임명식 전 검찰개혁을 주도하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이미 10여 명의 선배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만큼 대폭 물갈이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5월 10일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 등장한 파란 천막. 우리 공화당이 세운 천막이었죠. 서울시가 이 천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 각하됐습니다. 애초 소송거리가 아예 안 되니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하라는 얘기죠.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지난 6월 25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했지만 몇 시간 만에 다시 천막이 세워졌거든요. 두 번째 강제 철거에 나섰을 때는 철거 직전에 우리 공화당이 스스로 천막을 접었죠.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 공권력을 조롱하고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볼성사나운 갈등이 석 달째니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들 설득력이 있을까요? 서울시 역시 법 집행 이전에 소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설득의 미학이자 소통이라면서요. 그런데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저 불법으로 엄단한다며 공권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막혔고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재판에 기댄 건 아닌가요? 게다가 어떤 집회는 서울시의 법과 원칙을 싹 비껴가기도 합니다. 지난 20일 광화문에 울려 퍼진 이석기 석방 구호. 누가 봐도 정치적 집회인데 서울시의 원칙대로면 허가해서는 안 됐죠. 그런데 허가해 주었습니다. 정치적인 행사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건 원칙이 아닙니다. 18,000제곱미터나 되는 시민의 쉼터가 언제부터인가 집회와 구호만 난무하는 싸움터가 됐습니다. 주말에 광화문에 나들이라도 나가면 차가 막히고 귀가 아파서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죠. 천막 신경전으로 들어간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벌써 수억 원이 들어갔다죠. 광화문 광장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런 후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께도 참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 지난해 발사한 천리안 2A호 위성이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올 거라는 예보는 또 빗나갔죠. 천리안 2A호가 기상 예측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같은 시점 한반도 주변을 찍은 천리안 1호와 2A호 위성 영상입니다. 화질과 화면 끊김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남한 지역만 확대해 찍은 영상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더 확연합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태풍 다나스를 찍은 영상에는 태풍의 눈 위치가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새 기상위성 천리안 2A호가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가 4배로 증가했고 관측 주기가 15분에서 2분으로 짧아졌습니다. 급격하게 발달하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실황 감시가 훨씬 더 용이해져서 예보관들이 초단기 예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맛비가 내린 대전은 일부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런 국지성 호우도 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공하는 산출물 종류도 기존 16종에서 52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천리안 2A호 위성 영상으로 만든 수치 모델의 정확도가 기존보다 4% 정도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임무를 수행한 천리안 1호는 내년 3월까지 운영한 뒤 남은 연료로 우주 멀리 날려보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당초 4월 출시 예정이었던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지적된 단점을 보완해 오는 9월에 출시됩니다. 화웨이의 폴더블 폰도 다음 달 출시할 거라니까 9월엔 폴더블 폰 대전이 벌어질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삼성전자는 완전히 접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해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The Galaxy Fold, we reinvented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그러나 4월 출시를 앞두고 리뷰 과정에서 화면 보호막이 벗겨지는 등의 결함 논란으로 출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갤럭시 폴드의 설계를 보강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계 보강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일단 화면 보호막이 벗겨지는 현상에 대해 보호막을 화면 전체와 베젤 밑부분까지 덮고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접히는 부분인 힌지 결함도 보강했습니다. 위아래 보호캡을 씌워 내구성을 강화했고 힌지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 뒷면에 메탈층을 추가했고 힌지와 본체 사이 틈도 최소화했습니다. 가격은 250만 원 전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접는 스크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당초 6월에서 출시를 놓쳤던 화웨이 폴더블 폰 메이트 X 출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공식 출시를 밝히진 않았지만 화웨이 서유럽 대표는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동시에 공개해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를 알렸던 폴더블 폰이 오는 9월 출시되면 본격적인 격돌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직접 살면서 아래층에 있는 상가에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주택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들에겐 큰 인기죠. 그런데 이 상가주택이 요즘 애물단지입니다. 1층 상가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텅텅 비어있고 설상가상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정부가 엄청 올릴 거라고 하거든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주택 밀집 지역.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상권이 꽤 활성화된 곳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빈 상가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경기 침체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건데 수년째 공실인 상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가 안 됐던 건물들이 저 안쪽으로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체잖아요. 그나마 가격이 조금 올라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 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가주택을 팔 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상가 부분은 별도로 떼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억 2,700만 원에 매수한 상가주택을 10년 뒤 38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2배 넘게 뜁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바뀌는 세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직전까지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호날두의 유벤투스와 맞붙는 팀 K리그 선수들이 경기를 하루 앞두고 팬들과의 만남과 함께 소집 훈련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구단과의 승부를 앞둔 선수들은 단 하루 주어진 소집 훈련이지만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300여 명의 K리그 팬들이 행사장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좋아하는 팀과 선수의 유니폼을 든 채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팬들 앞에 선 K리그 대표 선수들은 축구의 신 호날두와의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선수여서 약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손을 해서라도 꼭 잡겠습니다. Se acontecer de eu fazer o gol amanhã, com certeza irei comemorar igual o Cristiano Ronaldo, que é uma das comemorações que eu uso bastante aqui no K-League. 팀 K리그의 일원으로 한자리에 모인 선수들은 경기 전날의 짧은 훈련이지만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호날두 세레머니를 제 눈앞에서 보고 싶지만은 아마 내일은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K리그로 뭉친 20명의 선수들이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매우 강한 장맛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를 따라서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도 100에서 250mm,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400mm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변 점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장마전선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한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 춘천과 청주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지역, 내일도 낮 동안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 내일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강릉의 한낮 기온은 30도, 울진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팔을 맞댄 축구 선수와 꼬마 팬. 왼손이 없는 장애를 딛고 미국 여자 프로축구 선수가 된 카슨 피켓이 자신을 응원하러 온 손 없는 아이를 발견하곤 달려가서 둘만의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들이 피켓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거라며 감격했습니다. 피켓의 성공은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그녀를 보고 힘을 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